오늘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전반기는 다 이렇게 마무리돼 갑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신라의 폐사지 하고,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네 번째는 아마 이렇게 종강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답사 겸 종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래서 이제 폐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처럼 사실 폐사지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폐허 속에 핀 꽃 이렇게 폐사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불국사, 뭐 석굴암, 황룡사, 분암사, 뭐 사천왕사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주 황룡사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금당지 장존상에 받침돌에 스며든 신라의 미적 감각. 사실은 금당지에 가게 되면은 그 밑에 장육상을 바쳤던 거대한 편편한 돌들이 이렇게 자연석들을 윗면만 다듬고 그 다음에 장육상을 이렇게 입상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촉을 이렇게 꼽아뒀죠. 촉을 꼽아뒀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신라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인공으로 다듬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다듬어서 이렇게 활용했다. 그게 신라의 미다.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거기에 가게 되면은 봄날에도 갈 것이고 뭐 더운 여름에 갈 것이고 또 추운 겨울에도 갈 것이고 정말 쾌적한 뭐 가을날에도 갈 것이고 굉장히 자주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화유산 해설사 하면은 분명하게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문화유산 해설사들과 함께 그죠? 문화유산 해설사들과 함께 동행하면은 아마 그런 숨겨져 있는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뭐 행간의 의미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아마 사지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죠. 뭐 용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답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를 대부분 다 첫 번째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답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불국사나 석굴암 초보자들은 다 그렇게 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초보자가 가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불국사의 의미나 석굴암의 의미를 찾으려면 또 굉장히 뭡니까? 순도 높은 또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만이 그 의미를 또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단계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사실은 뭐 문도 없고 그죠? 입장료도 없고 그냥 이렇게 허벌판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폐사지에 가게 되면은 어떠면 그 폐사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정감이라든지 애틋함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답사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폐사지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상 답사를 해보니까 그 폐탑지에 갔을 때 비석 하나 아니면 귀부 하나만 있더라도 그 산 전체와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주 매력적이다. 근데 그런 폐사지들이 이제 점점점 개발도 되어 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파괴되어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말 폐사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황룡사죠. 황룡사. 이제 장육상이 세워져 있던, 장육상이 이제 세워져 있던 부분이죠. 세워져 있던 부분들 뒤에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자리. 그죠? 이 대자들 보게 되면은 그 자연석 테두리에 그대로 쓰죠. 그대로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다듬거나 육각형이나 이렇게 다듬지 않고 있는 바위면 전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윗면만 다듬고 그 다음에 불상에 세울 수 있는 촉만 딱 꼽아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상 뭐 제가 답사를 안내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고 아마 선생님도 지금도 아마 해설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뭐 여러 유적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뭐 박물관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신라문화원 강좌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도 하고 또 그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아마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마 역사적인 지식을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마 문화유산 해설사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항상 안내하고 답사하고 하면서도 항상 질문을 받고 또 의구심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워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가르치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뭡니까 혼란스러운 것들도 명확하게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많이 답사를 하시고 현장에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빈 허벌판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먼 곳에 탑 하나 이렇게 뭐 석등 하나 홀로 먼 곳에 이렇게 찾아가죠. 예. 그리고 이제 경주 망덕사 이렇게 곳곳이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문화재 폐사지 자체를 이렇게 점적으로 조그만하게 있는 뭐 귀부면 귀부 아니면 금당지면 금당지 그 일부분만 보통 이렇게 보존 조치를 하고 펜스를 치고 이렇게 보존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점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 전체를 나눠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문화적인 보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러한 초석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가을날 같은데 아니면 초겨울날 같은데도 가도 햇빛이 딱 비치면은 날씨는 춥지만 이게 돌을 만져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죠. 그리고 간혹씩 가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고민 있을 때 이렇게 술적 폐사지 가서 한번 바라보는 게 우리가 직업으로서가 아니고 직업은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확률에서 그 향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적들이 한두 곳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자주 가는 부분이고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 경주 남산 쪽에 있는 남간사지 단간지주입니다. 남간사지 단간지주. 그래서 이제 남간사지 단간지주는 제가 한번 쭉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쭉 다녀서 한 3, 40년 쭉 됐습니다. 그 중에 간혹시 1년에 뭐 여러 번 갈 때도 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아주 논바닥에서 이렇게 했던 모습에서 정비된 모습들까지 하나를 유심하게 관찰하게 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아마 오늘 신라문화원에서 오후 2시에 아마 그 구경주역에서 그 안장은 선생님이 아마 사진 전시회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50년 사진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장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적인 그 사진 촬영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50년 동안 했던 부분이 예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다. 그죠? 지금은 이제 복원을 많이 한 폐사지 경주 남산에 있는 능비봉 5층 석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복원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좋은데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원 부재를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좋은데 그 부재들은 주변에 굉장히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아마 뭡니까 새로운 부재로 맞추면은 훨씬 더 이렇게 탑을 세우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굉장히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나 문화유적을 복원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답답하더라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물론 이 탑도 10년, 20년 지나면은 다 이렇게 탈색되고 해서 원래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탑 하나만 가지고도 멀리서 보게 되면 아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보통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촛불 하나, 먼 게 등불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감동스럽듯이 아마 경주 남산 같은 데 지역에서 이런 뭡니까 탑과 불상들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많던 이때 그 탑과 절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죠. 이제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도림사. 우리가 경주 보문단지 가기 전에 사거리에 있는 불이죠. 그죠? 아마 여기는 그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아마 경주에 있다가 자기 조카와 함께 아마 보문단지에 신라문화재를 이렇게 그 관람하러 가면서 아마 조카가 여기에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 김동리 선생이 여기를 예전에 폐허화된 곳, 지금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만 그냥 논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러한 곳이 경주구나 이렇게 숙연해진다라고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글을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또 그 신장상들은 힘쓰는 역사상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역사상들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박물관 갔을 때 박물관 그 실 안에 그죠? 미술관 안에 이렇게 거대하게 두 개의 석상들이 서 있는 것이 여기서 옮겨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의 4.3 비명이 때 최치원 4.3 비명이 있었던 숭복사 이렇게 동서 3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답사 갔을 때 박물관 정문에서 나오면서 정문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야외 정문에 거북이 이렇게 상거북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옮겨간 겁니다. 그 박물관 앞에 있는 그 상거북이 위에 비자에 그 대숭복사 비문 최치원의 4개의 비문 중에 경주의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되어 있죠. 지금은 비석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탁본했던 자료를 가지고 복원해서 현장에는 이렇게 그대로 동일하게 귀부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어서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가문사 탑의 통일신라 시대의 거대한 힘이 느껴지듯이 나중에 그 이후에 불국사의 석가다보탑들에 대한 뭡니까? 세련된 맛.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라가 점점 후대에 내려오지만 아직까지도 성세기에서 이제 쇠퇴기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만들었던 탑들이 이 이후로는 점점점 어떻습니까? 조각의 힘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하나의 장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경주 보문리사지입니다. 보문리사지. 우리가 보문동 이렇게 하는데 보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문동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석장동은 석장사가 있기 때문에 석장동. 그러니까 옛날에 사찰이 있던 지역에 대부분 이렇게 그 사찰명을 가지고 동리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동리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탑이 있으면 탑곡, 뭐 절이 있으면 절곡, 이렇게 대부분 부처님 계신 불곡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변에 이제 경주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이렇게 경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탑지라든지 금당지 자체가 뭡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뭡니까? 이렇게 경작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범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 옆에 그 농사를 짓고 논에 물이 들어가고 하면 계속해서 습기를 먹으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또 방치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이렇게 모습이 드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주시나 문화유치원에서 계속 관리해서 그나마 이제 더 이상 파괴되지는 않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보게 되면은 논두렁길에 대부분 다 뭡니까? 이런 초석들이 그대로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발굴 조사해서 원형을 복구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원형 복구도 중요하지만 현상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뭔가 나오면 빨리 해서 빨리 우리 당대 기준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당대보다는 우리 후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정은 우리보다 더 없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모든 과학 자료 기술로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후손들을 위해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현상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 아마 역할이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굉장히 지금은 정비가 잘 되어 있죠. 펜스도 쳐져 있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한 15년 전 사진들 보게 되면 거의 막 숲속에 그냥 논바닥 속에 그냥 잡초가 우거져 있고 겨우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이 정비되기 전에 아마 보셨으면 아마 이렇게 우거져서 이렇게 뛰어난 단간지주의 작품들을 그렇게 밤새고 있구나. 만약 이러한 단간지주가 다른 지역에 정말 문화재가 희귀한 지역에 있었으면 정말로 대접받고 됐을 건데 경주는 뭐 일단은 도로변에 보이는 곳만 또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기 바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펜스를 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 지역에 있으면서 폐사지를 볼 때 물론 저기 무장사 뭐 3층 석탄의 무장사지라든지 아니면 안강에 있는 뭐 금곡사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숲 속에 계곡 속에 있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보문들입니다. 보문들 가게 되면 특히 가을날 가면 전체가 이렇게 배로 이어서 황금 들판이 되고 거기에 녹록길로 걸어가게 되면 아주 힐링할 장수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그대로 보문단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녹록길, 시멘트 포장길을 걸으면서 또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그죠? 왠지 이렇게 늦가을에 해가 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는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 갔다가 이렇게 산 같은 데서 갔다가 내려오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뭐 집에도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로 그 여관에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대부분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 해가 질 때까지 대부분 있죠. 역시 여기도 뭡니까? 보문들에 있습니다. 또 지금 또 여기 대부분 다 이제 펜스를 쳐서 또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정비를 해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돌 기둥, 단간지주들이 그 논밭 가운데 그냥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나중에 이번 강의를 마치거나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이게 폐사지, 그러니까 뭐 내 그 자제분하고도 같이 갈 수 있고 뭐 내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그 기록 차원에서 봄, 여름, 가을 기록 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의 요즘 문화재 지킴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유적이 있으면 훨씬 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 사진은 문화재 사진 작가인 오세윤 선생님이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이 사진 볼 때마다 왠지 이렇게 느껴져 오는, 몰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늦가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데 깨끗하게 잔디 입혀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왠지 또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존만 하고 가꾼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늘상 이렇게 하죠. 제가 경상도에서 생활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경상도 악센트도 강하고 경상도 이렇게 사투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가급적이면은 사투리 보다가 급하게 하면은 대부분 다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왜냐하면 역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에게 강의를 듣고 그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예요. 또 그 지역 가서 음식도 먹고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 여행할 때는 묻습니다. 특히 낯선 지역, 특히 중국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지역과 아니면 인도 지역 가더라도 그 지역의 향료 때문에 아니면 음식 때문에 전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우리 가져갈 때 멸치볶음, 김, 컵라면, 바리바리 이렇게 아예 따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걸 먹으려고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음식을 사실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맞지 않고 하니까
그 나라 음식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맛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편하게 보고만 올라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못 느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굳이 이제 뭐 해외 가도 우리 제품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해외 여행하게 되면은 내가 싫더라도 한 번씩 도전해보고 싶은. 예전에 젊은 애들은 뭐 전라도 가게 되면 이번에 뭐 홍어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옛날에는 막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양말 같은 거를 당연히 뭐죠 냄새가 날 건데 그래도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 저도 어떤 데 한번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냄새 나는데 내가 왜 맡아보고 하지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것은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그래도 음식 준비해 가야지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서 내가 뭐 고행스럽더라도 그냥 가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는, 도전해보는 것도 훨씬 더 여행의 묘미가 있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가면은 일단 가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찍고 쭉 열심히 빡빡하게 많이 보려고 돕니다. 돌고 갔다 오면은 한 달쯤 지나면 어디가 어딘지 이게 유럽 같은데 이 짧은 기간에 또 돈 비싸게 주고 하니까 막 일주일에 뭐 빡빡 도니까 나중에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어디 다리지? 이게 독일에 있었나? 아니면 어디 있었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만큼 그런 부분이니까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사를 계속 다니고 하지만은 관심이 없으면은 지난번 어디 뭐 경기도 어디 갔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도하고 여기 강원도 있는 뭐 진전사지 부도하고 여기가 거긴지 메모 안 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갈 때는 사전에 공부 좀 하고 내가 이번 여기 갈 때는 여기에 부도탑에는 가릉빙가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문화재에 관심 가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가릉빙가에 대한 세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찍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 이번에 가게 되면 그 법당에 사찰 법당에 반야용선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내가 반야용선을 한번 벽화를 계속 찍어봐야지. 아니면 나는 불상을 찍어야지. 아니면 나는 탑을 찍어야지. 굉장히 하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지역 갈 때 따라가더라도 그 하나는 챙겨서 오고 그 챙긴 것이 1년 되고 10년 되고 한 20년쯤 되면은 그 지역에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딱 뜨인다.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꾸준히 보되 많이 다니되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헛주로 다니면은 사실 어디가 어딘지 그거 갖고 별로 그걸 모르지만 딱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다녀와서 바로바로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또 컴퓨터에 넣어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이게 저도 한 달쯤 지나면 귀찮아서 다시 휴대폰 찍어도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자료를 찾아갖고 한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폐사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안이 있구나 라는 생각. 자. 근데 저는 그냥 늘상 외부에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이게 젊었을 때 한 20년 가까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우리가 김태용 영화 감독입니다. 요즘 본인 보다가 탕웨이 남편으로 훨씬 더 이제 알려져 있죠. 탕웨이 남편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여고 괴담 이게 영화 촬영하고 젊었을 때 아마 이렇게 경주 지역에 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일주죠. 이런 분들은 뭡니까? 이게 CD,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영화를 편집했던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예술입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발레리나. 역시 발레리나는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딱 이렇게 해서 몸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딱 나옵니다. 예술 보면 이제. 지금은 다 20살 넘어가, 다 20년 넘어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배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제가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오면 늘상 우리가 폐사지 같은데 가죠. 폐사지 왜냐면은 그렇게 불국사처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폐사지가 주는 그 위안들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야기들은 그만큼 제가 이렇게 폐사지라든지 이런 우리가 문화유적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정말 행복감이 많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서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포함해서, 그죠? 우리가 뭐 경주 지역에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뭐 구석기 시대 유적도 있지만 사실 구석기 유적은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에서 뭐 경주 박물관 같은데 한두 개의 구석기 유물들이 있고 신석기 유물들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이제 고인돌, 지성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제 끝나가는 시점, 지금부터 기원전 한 2세기쯤 되게 되면 대부분 이 낙동강이라든지 큰 우리나라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관묘라는 게 목관묘, 무덤들이 나옵니다. 무덤. 그 다음 목관, 그 다음에 나중에 목각, 그 다음에 뭐 적성 목각, 석실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지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우리는 경주 지역은 청동기 시대 유적부터 조선 후기까지 모든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데 아마 신라 시대의 유적만 딱 따진다면은, 신라 천년간의 유적만 딱 따진다면은 아마 가장 많은 것이 아마 고분이고 아마 또 그 고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마 사찰이에요, 사찰. 사찰 유적과 고분 유적이 지금 우리 경주 천년 동안 가장 많은 이렇게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풍왕 2차도의 순교도에서 우리가 528년, 그죠? 528년에 이렇게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년 신라 역사 중에 불교 유적은 500년밖에 되지 않죠. 천년 역사 중에 불교 유적은 50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분과 함께 가장 많은 유적들이 남겨져 온다. 그죠? 남겨져 온다. 그죠? 그리고 사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지극히 단조로운 유적,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사지를 빼면은, 그죠? 절터를 빼게 되면은 아주 경주 문화유산은 뭡니까? 아주 단조롭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주 지역에 불교 유적을 제외한다면 사실 우리가 고분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고고학적 유적밖에 없어서 굉장히 단조로운데 그나마 불교 유적이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조각도 있고 굉장히 다양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박물관을 뮤지엄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것은 고대 건축에서 모든 예술이 시작됩니다. 고대 건축물에서 예술이 시작되는데 그 건축물에서 아주 뛰어났던 조각도 만들어지고 아주 뛰어났던 벽화 그림도 그리고 또 신에게 올리는 아주 뛰어났던 금속 공예품도 만들어지고 건축물 하나가 모든 종합 예술이었다면은 그것이 이제 시대가 별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아마 그 경주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큰 어떤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도 가장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불교 유적이 있습니다. 고분 유적은 딱 정해져 있죠. 고분 유적은 무덤 구조가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유물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넣었던 유물이 대부분이지만은 이 종교적인 유적은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구도자의 열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신전을 종교를 모시기 위해서 예배 대상했던 조각품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종류들이 종교 유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유적은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종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죠. 늘 사이죠.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에 사사성장 탑탑안냉이라고 수없이 많이 한다. 사사성장 탑탑안냉은 아마 제가 말한 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말한 거나 한 수천 번 될 겁니다. 수천 번. 이거 사사성장 탑탑안냉은 아마 수천 번 우리가 되뇌이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모습이 어떨까? 우리 상상을 많이 해보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또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줄지어 있던 그 많던 사찰이 뭡니까? 지금은 다 폐사돼 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 몇 개 없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 주변에 경주 지역에 그대로 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불국사, 그다음 기림사, 분황사, 백률사 정도. 나머지 이외에도 조금씩 이렇게 그 유적의 현대 이름 맞춰서 오지만은 끊임없이 법등이 그대로 단절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 이게 흩어져 버리고.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죠. 나중에 나온다마는 게 왕릉들을 비정할 때 대부분 사찰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왕릉이 중요한 왕릉을 쓰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을 사찰조차도 다 잊어버렸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70년대부터 이제 많은 대규모 이렇게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1960년대 후반기가 되게 되면은 그죠? 우리나라 후반기 되면은 우리나라 이게 그 고고학적인 어떤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5년부터 일본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호우총이라든지 발굴 조사를 하고 근데 그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다가 짧은 시간에 1950년 되면은 한국 전쟁이 난다. 문화에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한국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이제는 경제개발에 밀려서 아주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보다 그 문화적인 관심이 훨씬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돼가지 못했는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경제개발과에 병행해서 경주의 관광지 유적,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역사에서 찾자 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관주도의 발굴이죠. 관주도의 발굴. 그러니까 관주도의 발굴이다 보니까 황룡사라든지 월지라든지 아니면 황남, 대충, 천마처럼 대규모 유적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때 70년대 초반에서 했던 우리가 벌써 50년 지나도 굉장히 그 향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은 관주도와 민간주도를 병행했더라면 굉장히 월지 같은 발굴은 정말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주도에 이제 70년대 발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좋았지만 나중에 80년대 중반이 되게 되면은 관주도의 발굴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의 발굴이 이제 대규모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개발의 그 1, 2%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박물관이 그 국가를 대행해서 발굴 조사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 시대가 제가 이렇게 고고학을 입문했던 85년대 이때부터 시작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대학교 박물관에서 전국의 발굴을 90% 이상을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2000년 되면, 요것도 한 15년, 2000년 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교 발굴은 학생들을 대부분 뭡니까? 학생들이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일단 이론적 교육보다는 뭡니까? 현장에 인력이 없으니 현장에 투입하고 나중에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보충하면 관계없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발굴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물을 제출해요. 결과물. 이 유적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자료를 정리해서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조사를 하고 또 학생들은 또 4년마다 계속해서 뭡니까? 뭐 바뀌고 새롭게 늘 하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밀려서 수없이 많은 발굴을 했는데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법을 정했습니다. 발굴 조사하고 난 다음에 2년 이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기관은 업무 정지를 먹는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규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박물관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뭡니까? 매장문화재 전문 발굴 기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인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만들죠. 그런데 이것도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2020년 오다 보니까 또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 법인들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발굴 사업 수주를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급여주고 나머지 복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서 빨리 끝내려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경제사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재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발굴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역시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창출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세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는 이제는 국가와 아마 일반 법인들 자체가 모여서 공사 형태로 아마 발굴 아마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아마 70년대는 이 가장 큰 황룡사지라든지 고선사지, 이렇게 가문사지 이런 것들이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주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행했던 부분이죠. 물론 뭐 이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바로 성공할 수 없고 몇 번의 실패나 과정을 겪어야만 성공할 수 있듯이 아마 이때 발굴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때 연구했던 사람들도 학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굴 조사했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지나고 2000년대부터는 굉장히 많이 지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사천왕사지 또는 전황복사지, 뭐 경주 남산의 연불사지, 그 다음에 미탄사지, 예를 들면 이 미탄사지 같은 부분들은 예전에는 야, 여기가 미탄사지가, 지금 미탄사지가 어디냐면은 그 황룡사에서 저기 그 남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낭산 가기 전에 이렇게 논바닥에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미탄사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문헌 기록이라든지 최치원 관련 이때 독서당 관계 검토를 해서 대부분 그게 미탄사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대부분 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것은 앞에 전자를 붙입니다. 전해져 온다니 확실하지 않는 것 전해져 온다 이렇게 전자를 붙이다. 그래서 그 미탄사지였는데 2년 전에 발굴 조사를 거기에 토기표 명문에 뭡니까? 미탄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가 그 학자들이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미탄사지가 맞아서 이제 앞에 전자 떼죠. 그러니까 옛날 전 미탄사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밝혀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밝혀져도 그렇게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죠.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하늘 별처럼 많았던 그 사찰에 비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신라 절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 또 이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 우리 스스로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를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경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아니면 가야 지역에 있는 유물을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지만은, 본인들이 아마 패망하고 영원히 대한민국을 복속시켜서 이렇게 식민지로 못했다고 생각했으면 많은 문화재들 다 가졌을 겁니다. 많은 문화재 가져갔을 건데, 역시 조선반도를 영구하게 우리 일본의 복속이라 생각하니까 많이 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두고 관리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1916년에 이제 모로카 데루오, 그러니까 제록 중앙이라는 사람, 제록 앙웅이라는 사람인데, 모로카 데루오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신라에 있는 경주 지역에 있는 폐사지를 정리했고요. 그것을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요 사람이 썼던 그 사찰 정리를 책을 가지고 현장을 개별적으로 답사했던 사람, 우리 한국 경주 지역에서 가장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오사카 긴타로, 대판 금태랑. 아마 많이 이렇게 우리가 경주 초기에 일제강점기 때 자료 연구하면 이 사람은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 박물관에 분관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긴타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연구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연구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또 관심이 없었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직까지 폐사지에 관심 가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70년 당시에는 뭡니까? 이렇게 그 천마총처럼 발굴조사에서 금관이라든지 아니면 금제 허리띠라든지 아니면 월지처럼 해서 거대한 정원의 조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천에 논밭에 굴러다니고 탑재해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그래도 가장 큰 것은 황룡사라든지 분황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일반 어떤 폐사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학들은 조금씩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역시 이제 국가에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는 뭡니까? 지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문화재가 표시된 지도가 없었다. 문화재가 표시된 지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공사를 하다가 대부분 다 문화재가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반 진행하다 보니 파다 보니까 확인되니까 공사를 불허하기도 어렵고, 불허하게 되면은 뭐 부도가 나고, 이것을 계속 진행하자니 유적이 파괴되고, 이런 난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고, 요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은 사전에 심의해서 가분을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문화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이제 뭡니까? 경주 지역의 문화재 지도를 만듭니다. 요즘 계속해서 보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뭘 하냐?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폐사지입니다. 그래서 폐사지를 하나하나 모든 대학교라든지 모든 이렇게 기관에 용역 줘서 다 이렇게 동국대학교는 예를 들면 안강지역, 무슨 경주대학교는 건천지역,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그 수백 명의 연구자가 모여서 지도에 나중에 옮기고 사진 기록을 촬영 남기고 기록을 해서 이게 책을 만듭니다. 그 지도는. 그러니까 그 지도가 경주 유적 지도. 그러니까 이 경주 유적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유적지 있구나 가서 찾아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유적 지도는 아주 전문적인 책이 아닙니다. 아니, 지도가 전문적이지 그 내용은 아주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깊이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주 유적 지도가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연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폐사지 연구에 있어서 경주 유적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쭉 갑니다. 영묘사지, 그 다음에 하고 발굴조사, 분황사지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찔끔찔끔합니다. 분황사도 발굴했습니다. 분황사도 발굴했습니다만 앞에 그 석탑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했는데 사실 그 뒤편에도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사역을 발굴해야 되는데 부분하고 또 조사하는 기관마다 또 다른 기관들이 엇갈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각기 다른 기관이 만들어도 문화재청에서 일괄로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요즘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해서 이제는 다른 기관이 만들어도 앞에 기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경주 그 신라사지에서는 뭐냐면은 경주의 그러니까 모루카 데루어가 그러니까 1916년에 경주 지역에 있는 폐사지가 몇 개고 이렇게 했는데 108개, 108개 밖에 그러니까 108개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경주 유적 지도를 만들어서 18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요 경주 박물관에 계셨던 박방용 그 관장님께서 요 경주 유적 지도를 가지고 또 본인이 답사해서 알려져 있는 절터까지 포함해서 203개소 돼 있죠. 203개소에 이제 절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스님이 사사성장 탑탑 안 되게 되는데 200개밖에 안 되나? 200개 갖고 무슨 하늘이 별처럼 많다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지만은 생각해보십시오. 이 경주 전체의 인구가 물론 이렇게 17만 8,936호 요코디 물론 이제 거기에 고대 사람들은 가구 수를 하게 되면 1호당 5명이기 때문에 90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100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 인구를 개선하게 되면 아마 신라 사람들 여기 빡빡하게 살아도 아마 17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 17만 명이라는 게 오늘날 1700만 명 되는 그 정도의 인구 밀집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니면 당의 그 산, 그러니까 중국의 장안성, 아마 이런 국제적인 도시도 채 1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책만 병사죠. 그런 면에서 신라의 경주가 17만 정도가 됐다 하더라. 정말 대단한 그 밀집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의 종착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릉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 지난번 방문 갔을 때 바르스르만 로만 그라스 유리자를 보거나 아니면 황금 복음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로 유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누적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경주였다. 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203개, 그러니까 그 203개 신전 같은, 뭡니까? 이 오늘 같은 유럽 같은 데 뭡니까? 이 성당 같은 것이 한 도시에 200개씩 있었다라면은, 그거 뭡니까? 한 집 건너? 사실 한 집 건너,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부터 요 시기 구분 이후부터 그 시간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경주 지역에 어떤 사찰이 있고 어떤 기록이 있는지 여기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200개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스님들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상대, 중대, 하대 했다가 뭐 이 사람은 또 뭐 상고기, 중고기 뭐 이게 뭐지 이렇게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신라 구분에는 삼국사계는 상중하로 딱 나눠서 상중하 딱 나누는데 뭐냐면은 상대는 이제 그러니까 박예거시가 이제 기원전 57년부터 돼 있죠. 57년.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백제가 만들어지고 신라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망한 지난 변화했지만은 삼국은 그렇게 보시면 편한데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승자의 역사가 조금은 반영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신라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 그래서 기원전 57년. 그 다음 또 20년 이렇게 뛰어서, 기원전 37년 고구려. 그것도 20년 뛰어서 17년 백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초기의 기록들은 뭐, 그래도 이제 삼국사기 나오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믿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박예거시가 기원전 57년 사람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654년. 여기는 뭐냐면은 선덕여왕이 끝나고, 여기 진덕여왕 이렇게 이제 성골이 왕이 됐던 거예요. 성골이 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성골이 왕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대는 뭡니까? 태종무열랑 김춘추가 9대부터 36대 해공왕까지 여기 이제 중대입니다. 아마 성골이, 이렇게 김부식이가 이렇게 상중하로 딱 넣은 것은 아마 선골이 끝났고, 선골 끝나고 드디어 진골이 그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서 태종무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대는 아마 여기 선덕왕은 한자가 다릅니다. 선덕여왕하고 이게 한자가 다릅니다. 요 선덕왕에서부터 경수왕까지 하대로 여기 780년 되면은 이제 뭐 경덕왕도 지나고 신라 최고의 뭡니까 뛰어났던 뭐 예술의 시대가 번성기대가 지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뭡니까 후기로 이제 고개 숙여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이죠. 최고의 절정기를 약간 지난 그런 시대 보니까 이게 상대, 중대, 하대를 표현했는데, 이제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상고기. 여기는 삼국사기는 뭡니까? 왕이 바뀌거나 성골, 진골이 바뀌는 그 계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삼국유사에는 이런 스님이 승려이다 보니까 뭐냐면 박예거시부터 지증왕 때까지 여기는 사실은 지증왕 때에도부터 뭡니까 불교 유적이나 불교에 많이 들어왔지만은 뭡니까 딱 이렇게 공인된 것은 불교가 공인된 것은 뭡니까 법흥왕대이죠. 법흥왕 14년에 2차전의 순계에서 법흥왕이 딱 하다 보니까 아마 김부식은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왕족이라든지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나눴던 부분이면은 이런 스님은 요걸 그냥 이렇게 삼국사기를 참고는 했겠지만은 불교가 공인되고 안 되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라면은 514년 514년 법흥왕대가 시작되는 요 계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수치를 맞춰 보니까 우리가 불교 유적은 어떻습니까? 1000년 역사에서 앞에 500년 없다 보니까 500년을 상중하 이렇게 나누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자들이 기존에 있는 삼국사기나 삼유사의 자료를 근거해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나 삼유사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상고기는 없죠. 상고기에 불교 유적은 없고
버풍왕 때부터 가장 빠르니까 요게 이제 중고기죠. 중고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중고기에서 이렇게 뭡니까? 중고기가 이제 진덕이 아니니까 통일시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버풍왕 때 불교가 들으면서 보고 그 뭡니까? 그 진골이 왕이 되지 않았던 그 시기까지를 중고기를 딱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하곡인데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러면은 위에 뭡니까? 다시 그 삼국사기에 나누었던 거 중대하대. 그러니까 여기 780년부터 935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뒤편에 3편이 나눠놓는 것은 일반 불교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냐면은 중고기 514년에서 654년을 중고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를 인용해서 654년부터 780년까지는 중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780년부터 신라 멸망까지 하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프린트물 나눠준 데 보게 되면 중고기, 그 다음에 중대, 하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찰을 구분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그러면 중고기면 하곡이 이렇게 해야지 왜 중고기 나오다가 중대, 하대 나오나? 하면 요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불교사나 역사 연구자들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좋죠. 상대, 중대, 하대면 제일 명확한데, 아니면 뭐 상고기, 중고기, 하곡이면 제일 명확한데, 요거를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합하려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아서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그렇게 그 상대, 중대, 하대, 상고, 중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요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불교 들을 때 이제 그 삼국사기가 합쳐서 딱 보니까 중고기가 514년에서 654년 사이인데 요게 뭐냐면은 제일 뒤편에 쓰이면 잘 안 보인다만 이렇게 교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글자를 크게 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사찰이 아마 흥륜사는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륜사가 이제 그 진흥왕 5년에 544년에 이게 최초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528년에 이제 그 뭡니까? 버풍왕 때 그 불교가 공인되고 그때 다시 재건축해서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흥륜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는 우리가 그 진흥왕 때 궁궐을 만들다가 아마 진흥왕쯤 되게 되면은 진흥왕이 그 신라 왕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영역을 넓혔던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신라의 영역을 가장 넓혔는데 이때 이제 그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에 이렇게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4년 이렇게 되니까 21살쯤 되겠죠. 21살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섭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월성이 아마 경장이 협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자기의 그 폼에 맞는, 자기의 권위에 맞는 아마 이렇게 궁궐을 지으려고 이렇게 짓다가 아마 뭐 설화에는 황룡이 나타나서 그것을 뭐 왕궁을 짓지 않고 뭡니까 그 사찰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이렇게 뭐 지방민들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황룡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황룡사는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흥륜사도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톨게이트 들어오는 오릉 다리 지나서 우측에 보면은 흥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륜사. 근데 이제 그게 흥륜사라고 전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대부분 이렇게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에서 영묘지사 이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 흥륜사는 영묘사라고 보통 이렇게 보게 있고요. 그 영묘사에서 뭐냐면 우리가 신라인의 미소, 얼굴, 신라인의 미소에 끼어져 있던 그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흥륜사 위치가 어딜까? 해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주공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황리단길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남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있는 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학교를 증축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신라시대 굉장히 오래된 기와, 오시기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신라시대 도로를 기준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추려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경주 공고 자리가
흑륜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흑륜사라는 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흥사 잘 모르죠. 영흥사 진흥왕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전 뭡니까 동천사지 동천에서 이렇게 동천사지 그죠. 그 다음에 삼당사지 이 삼당사지도 역시 지금은 경주 그 뭡니까 서천 그 형산강 주변에 이제 뭐 홍씨라는 식당 그 뒤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동국대에 가다 동국대학교 아래시장 사거리에서 동국대학교 강변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그 뒤편을 보면 당간지주가 이렇게 하나 서 있거든요. 아마 골프 연습장이 있고 당간지주인데 거기가 이제 삼랑사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원사지, 그 다음에 천주사지. 이 천주사지는 이제 우리가 그 천주사지가 이제 궁궐 안에 그 있던 절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지금은 월지에서 보게 되면 대나무 숲이 많이 우겨져 있는 이렇게 그 월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보게 되면 옛날 대나무가 많은 그 지역을 예전엔 천주사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천주사. 거기에 예를 들면 박무공에 비가 있었죠. 옛날에 비각 하나 있었는데 그 비각은 지금 황성공원 들어가는 그 입구 강변 쪽에 입구에 보게 되면 입구에 이렇게 비각을 옮겨놨는 부분이고요. 아마 경주 아마 사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장사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석장사는 제가 86년도하고 91년도에 제가 직접 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 석장사에는 조선시대 도자기 밑에 뒤에 석장이라는 묵서명이 확실하게 나오게.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록에 석장동이 있었기 때문에 석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석장동. 행정구역도 맞고 그 다음에 석장명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장사가 어떤 이야기냐면 석장사에는 양지 스님이 사시는데 그 양지 스님의 출생은 모른다. 출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게 가계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쓸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늘날 연구자들은 인도 사람이라는 그 연구자가 있고 중국의 승려인데 인도에 가서 공부해서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신라 사람이 인도 갔다가 온 사람이다. 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의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신라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장사는 뭐냐면 석장이라는 게 그 스님들 그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석장이랍니다. 지팡이 석장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양지 스님이 굉장히 신통하기 때문에 그 석장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그 시주바들 이렇게 바리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슉 날리게 되면은 이 집집마다 가서 그 요령이 석장이 흔들리고 하면은 양지 스님이 아마 이렇게 그 시주를 그 받으려고 왔구나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뭡니까 지팡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 보시를 해서 그것이 가득 차면은 포대가 가득 차면은 슉 날아와서 석장사 양지 스님이 간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지팡이가 있다 해서 석장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양지 스님은 뭐냐면은 사천왕사지의 탑의 아랫도리에 신장상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사천왕사에 가게 되면 그 12지 신상, 지금 경주 박물관에 있는 12지 신상을 양지 스님이 만든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각이 어딨냐면 석장사 발굴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삼천 탑을 만드는데 탑불상, 벽돌에 탑불상 이게 조그만 탑을 만들어서 3,000개 불제를 만들었고 아주 뛰어났던 글씨체 흑륜사의 글씨를 썼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석장사를 찾아낸 거죠. 사실은 진심인데 누구나 다 석장사 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증거를 찾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지역의 사찰들이 우리가 금강사 이렇게 전해져 오고 추정하지만은 언젠가 발굴 조사에서는 그런 명문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가능하네.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대충 위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행정구역명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붙여왔지만은 언젠가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는 이제 우리 확실히 이제 알고 있죠. 오조스님의 필석이라든지 여러 화전국사 필석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묘사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묘지사. 지금의 현재의 흑륜사에서 명문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분명히 영묘사 할 것이다. 흑륜사가 언젠간 바꿔야 될 부분인데 뭐 흑륜사 뭐 주시면 안 나오니까 방법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선방사, 요 선방사는 우리가 그 경주 남산에 있는 이렇게 뭐 산불사 이쪽에 있는 게 아마 선방사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광사는 여기 남간마을, 남간사지 마을 뒤에 이제 금광못이 있는 그 남간사 뒤편에 있는 그것은 아마 금광사지 경주 남산 쪽에 있고요. 장창고 역시 경주 남산 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요 사찰들이 이름 짓는 것은 추정해서 짓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불상과 타위나 기와들이 요 시대가 된다 해서 추정해서 7세기, 8세기 이렇게 한 겁니다. 연구자들이. 여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에 붙인 것은 여기 장창곡에 나온 사진은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히 신라시대 중국이 요 514년에서 654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장창곡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7세기 정도 된다. 다 이렇게 그 검게 표시된 부분들 다 추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감실 부처님이죠. 그리고 감실 부처님이 있는 곳이 7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경주 남산에서 이제 뭐 일찍 만든 부처님이 그 동쪽에 있는 부처님은 이제 감실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서남산, 삼릉 쪽에 있는 부처님들은 대부분 이게 뭡니까? 선방사, 산불사, 배리 삼전불. 배리 삼전불의 이제 불상이 가장 빠르다고 하죠. 빠르다. 그러니까 7세기, 어떤 사람들은 6세기 말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곡사지. 요 금곡사지는 안강, 삼기산 밑에 있는 금곡사지인데, 원광법사가 부도가 있었다고 전해져 오는 것이고요. 금곡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산사. 요 갑산사는 지금 갑산리가 있지. 우리가 이제 경주 금장 현공면에서 안강으로 가다 보게 되면 옛날 철길이 휘어지는 부분에 이제 갑산 한의원도 있고 대부분 갑산리가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갑산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문이 나왔습니다. 발굴조사에서 갑산사라는 요 명문이 나와 있죠. 두 글자 다 나왔습니다. 갑산사라는 명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림사는 뭡니까? 전해져 오죠. 우리가 불국사, 그 다음에 분황사처럼 이제 그 기림사는 지금까지 전해져 옵니다. 지금까지 직접 전해져 오는 그 유적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기림사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본사였죠. 본사였는데 이제 불국사가 굉장히 이렇게 번창하니까 사실 본사가 이제 불국사가 옮겨져 버리고 지금은 불국사 이제 말사로 돼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림사. 기림사에 가게 되면은 아주 좌불로 되어 있는 장류상이 대단한 부처님이 계시죠. 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여기 황룡사는 다른 황룡사입니다. 언제라면은 요것도 아마 이거 확실하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문단이 넘어서 이게 추령제 간포 넘어가는데 보면 황룡골 있어요. 황룡골 쭉까지 들어가면은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뭡니까? 황룡사는 절이 있고요. 그 뒤편에 보면 발굴 조사를 했는데 아주 뛰어난 탑 두 개가 세련의 탑 두 개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황룡골, 그러니까 황룡사. 그러니까 이제 요 황룡사는 경주 시내에 있는 황룡사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황룡사 되어 있고요. 여기는 누를 황자를 쓰지만은 지금 우리 분황사 앞에 황룡사는 임금황자 황룡사 보통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처음에 기록에는 누른 황룡사도 처음에는 기록에 삼국사기 유사에 보게 되면 누른 용이 나타나서 황룡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황자를 쓰는 부분이고요. 신선사 용이 뭡니까? 단석산 비옵니까? 단석산에 가게 되면은 단석산 명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게 조상 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불상을 새기거나 탑을 새기고 난 다음에 기록을 새긴 것이 굉장히 드문데 단석산, 신선사가 뭡니까? 거의 한 2m 정도, 높이 1m 정도 되는 사각형 홈에 그 벽물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신선사가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선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량요 사진은 모량리에 있는 건데 아마 비 오는 겁니까? 그러면 집에 못 가고 다 우산 준비 한참 기다리시리. 이럴 때는 모든 거 포기하고 경산 안내. 아니면 난감하네. 나중에 기다릴 때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도 계신데 금방 멈춥니다. 끝나면 딱 멈춥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래놓고 아니면 말고 한번 골라라.
여기 여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경주 지역에서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렇게 붉은 것들은 실제로 전해져 오고, 그죠?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황복사, 뭐 전 황복사라 하긴데, 이제 황복사라는 절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낭산 끝자락에 있는데 그 황복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요 황복사라는 사찰은 있다는 거예요. 효수왕 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효수왕이 아버지, 그죠? 아버지 신문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죠. 그래서 효수왕이 이제 또 형님 만들 거죠. 효수왕 때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굴불사지는 이제 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률사 밑에서 백률사 올라가는 길에 그 가운데 그 삼국 그 유사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덕왕이 백률사를 행차를 하는데 땅 속에서 연불소리가 나서 이렇게 캐보니까, 굴을 파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왔다. 지금도 지난 시간에 했죠. 계곡이 무너져 있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린다. 이제 그 굴불사는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항사지. 아마 서천가에, 우리가 아마 행상강 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랑사 비슷하게 아마 이쪽 지역에 아마 있었을 거라는 추정한 절이고요. 그 다음에 낭산 서록사지. 낭산 서쪽에 지금 중생사지. 그죠? 중생사지도 시기는 그런데 요 중생사지는 현재 중생사는 이름을 차용해서 만든 것이고, 원래 중생사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망덕사는 확실하죠. 뭐 악봉기라든지 사천왕사 기록에 그래서 명확하게 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망덕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탄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황룡사에서 그 낭산 쪽으로 있는 흡월판에 선생님들 자료에 하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웠습니다. 여기 미탄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탄사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동에 보문동에 여러 개의 사지 있습니다. 보문사지가 있고, 이 보문사지 북쪽에 있는 것을 보문북사지 이름 모르기 때문에 보문사지, 그러니까 보문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문단지, 보문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문. 그 다음에 사자사지. 요 사자사지는 위치는 지금 뭐 동방동 지역에 있어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유적이 없었는데, 그때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경주역을 만들면서 그 동방동에 있는 탑만 가져왔어. 지금 어디냐면은 구경주역, 지금 그 없어졌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예전에 경주역에 보면 경주역 광장에 이렇게 탑이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방동에 있던 이걸 가져온 겁니다. 사자사를 가져와서 추적했던 것이 이제 돼 있죠. 예전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 폐탑지에 탑을 가져와서 불국사 여기도 만들고, 지금 불국사 여기는 해체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서 남산리 사주 연불사로 이렇게 다시 복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아마 여기 뭡니까 이 사자사도 언젠가 현 위치에 발견되면 다시 옮겨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죠. 그때는 아마 역 같은 큰 어떤 전시물이 있을 때는 아마 그게 기념 건축물로 있는 탑을 다 옮겨갔다. 그때 아마 일제가 유행했던 시절이라서 아마 다 옮겨갔던 부분이. 그러니까 사자사지는 현재 지금 이제 지금 표현됐던 경주역 정원에 있고요. 뭐 사천왕사지 명확합니다. 사천왕사지는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학동 사지, 요 뒤에 있는 거, 서학동 마예불상, 그죠? 서학동 마예불상, 요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선도산 정상에 있는 부처님이 뭐 선도사, 이렇게, 뭐 선도사는 절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걸 보니까, 붙이고요. 인용사, 요 인용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용사지도 지금은 우리가 그 반월성 뒤편에 그 넓은 공도, 월정교에 있어서 월정교의 건너편에 보게 월정교에서 경주 박물관 쪽에 보면 논바닥에 옛날에 큰 어떤 사찰이 있고 탑재가 넘어져 있었죠. 지금 탑재는 문화재연구소에 가져가 있습니다. 곧 아마 정비될 겁니다. 아마 곧 인용사는 정비되고요. 그 인용사는 뭐냐면은 뭐죠? 그 김인문이 그 당에서 죽으면서 돌아왔을 때 김인문을 위해서 만들었던 절죠. 인용사. 그죠? 그 다음에 전 임천사. 요 임천사는 아마 경주 보문단지 올라가는 그 맞은편, 지금 새로 이렇게 그 강변 쪽 새로 난 도로, 이렇게 바위 있는 그 지역이 아마 임천사. 예전에는 여기에 그 뭡니까? 그 알천 수객이라서 바위면이 그 보문단지에 가다 보면 좌측에 바위면이 있는 곳에서 그 강변에 뭡니까? 그 옥께서 탑재를 쭉 이렇게 해뒀는데, 그게 아마 그 홍수 때, 예전에 그 80년대 후반에 큰 홍수 때 다 이렇게 쓸려가 버려서 지금은 대능원 안에 이렇게 모셔져 하고, 또 일부는 오릉 안에 석재가 모셔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임철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임철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신라 사람들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고요. 호원사는 경주 황성고 내에 이제 탑재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민가 밑에 있었는데 민가 다 철가고 이제 펜스만 쳐졌습니다. 펜스만 쳐졌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호원사 여기 호원사는 뭐냐면은 있죠. 김현희 호랑이가 탑돌 흑륜사 탑돌을 하다가 호랑이가 여인으로 변해서 김현희 뭡니까 했던 러브 스토리가 있던 것이 이제 호원산 요 황성공원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섭변, 황룡사 담장 바깥에 섭변 또 탑재들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리 사지, 지금 현재 남산리 사지. 그 다음에 보리사 이제 불상들 있죠, 보리사. 그 다음에 영국곡 남리사지. 여기 아마 이게 연불사지랑 남리사지 이쪽에 아마 그 다음에 북명사지. 여기는 저기 뭡니까 외동 그 가는 그 북명사지. 이게 백두산이 아니고 뭐죠? 마석산 가는 그 북명사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무사지. 여기에는 뭐 이야기했죠. 경주 남산에 석가사와 불무사, 여기 불무사지 되는 부분이고. 여기 망덕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고 경주 남산에 있죠. 뭐 사제사지. 요 사제사지는 한번 명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약수교 삼사지. 경주 교도소 뒤편에 가장 큰 아마 이렇게 마이대불, 경주 남산에 가장 큰 마이대불이 있는 것이 이제 약수계 대불이고요. 그 다음에 왕정고, 요 월정교 뒤편에 있는 왕정계곡 있고요. 그 다음에 용장사진도 확실하죠. 왜냐하면 김시습의 뭐 금오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슴뿔 용자 씁니다. 계곡 자체가 사슴뿔처럼 길쭉하게 만들어졌다 해서 사슴뿔 용자 써서 이렇게 용장사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림사진은 이제 주사 김정희라든지 이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탑 안에 그 탑을 해체해서 그 사진 명문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창림사는 이제 뭐 확인되는 부분이고, 지금 창림사는 이제 그 전체 산 전체를 이렇게 벌목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게 되면은 톨게이트에서 봐서 남산자락에서 창림사지가 보입니다. 창림사 앞에도 새로운 절터가 있고요. 청관사도 뭐 위치가 애매합니다. 제매정이 있기 때문에 제매정 맞은편이 아마 이렇게 김유신 장군의 청관역, 그래서 청관역을 위해서 만들었던 청관사 위치도 불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천은사, 여기도 아마 명문은 나왔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다음 칠부람은 사찰 이름이 아니고 부처님이 7분 계시니까 우리가 사찰 이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와서 칠부람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 탁구마이 조상군. 이쪽을 뭐 흔히 신인사로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탁구마이 조상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니 사지. 그죠? 나온니 백탑. 지금 나온니 보면 아마 경주 지역에서 아마 분지에서 가장 웅장한 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나온니 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8개 중에 뭡니까? 나온 백탑이어서 항상 이렇게 그늘이 지지 않고 아마 햇빛이 보이니까 그 화광빛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니 때서 나온 사지. 이게 모를 때는 행정구역을 붙입니다.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온니 사지 돼 있고요. 뭐 신당리 사지. 안개사지. 여기 안개사지는 안개리, 그죠? 경주 이게 안강 지역의 그 양동마을 지나서 구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커브 트는데 요 안개리 있죠. 안개리에 여기 안개사지. 여기 명문이 있기 때문에 명문. 기와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안개사지가 할 수 있고, 또 뭐 하구리에 있기 때문에 하구리. 그다음에 감산사지. 역시 감산사지도 명확하죠. 감산사지도 뭐냐면 김지성이 여기 가면은 감산사지에 보살하고 이제 미타상이 뭡니까? 지금 아주 세련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있고,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조상명기 김지성이 그 여물에서 김지성이 육도품 귀족이 아니고 귀족입니다만 이렇게 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도품이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감산사 아주 뛰어난 불상이기 때문에 명문도 있고 알 수 있고요. 그다음 가문사지는 명확합니다. 가문사지는 뭐 진국사에서 가문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리 사지. 요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행정구역에 따를 거예요. 고선사지는 명확합니다. 고선사지는 뭐 서당화사, 그죠? 원효 스님과 관련돼 있던 고선사고, 이 고선사지는 명확하고 여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원효의 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선사지는 명확할 수 있고,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이제 뭡니까? 삼칙석탑이 옮겨져 와 있고요. 골그람도 역시 위치는 잘 모릅니다. 물론 뭐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림에 풍수도 그림에 그려져 있었지만은 이제 골그람인지 사찰 이름 정확하게
골굴석굴도 있죠. 골굴석굴도라고 보는 표현 있고요. 마동사지. 요게 이제 마동사지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아마 토함산하면서 마지막 보여줬던 사진이니까 뭐, 웅수사. 하기도 하죠. 김대성이 이제 고물 잡고 고물을 위해서 지었던 줄 아마 이렇게 웅수사라 하기는 합니다만 행정구역이 마동이기 때문에 마동사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명확하면 되죠. 불국사. 법등까지, 아직까지 법등이 내려져 있고. 석굴암 역시 명문합니다. 요 석굴암은 흔히 석불사라고 하죠. 석불사. 그죠? 석불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와서 석굴암으로 보통 표현인데 원래는 석불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불사 되어 있고요. 명확하죠. 그 다음에 영지사지. 영지사지도 역시 뭐 행정구역을 따라서 영지사지고요. 원어사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명문이 됐기 때문에 원어사지는 좀 명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사지. 그죠? 전 이거사지는 지금은 이제 발굴조사 일부 중에 있습니다. 이거사지에 나와 있던 불상이 뭡니까? 청와대에 이제 모셔져 있던 그 불상이 아마 이렇게, 뭡니까? 이거사지인데, 이거사지로 청와대 불상 옮겨와서 복원하자. 지금은 이러면은 저기, 외동 가는 길에, 외동까지 안 가죠. 이렇게 불국사 가는 좌측에 보면은 뭐, 고두박 식당 바로 뒤편에 있어요. 고두박 식당, 나중에 혹시 콩물하는 요리하는 그 불국사 역 가기 전에 보면 좌측에 보면 고두박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가실 때 보면 뒤편을 보게 되면은 아주 탑재 그대로 묻어져 있어요. 그대로 묻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사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장항리 사지도 역시 원래 장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항리 사지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뭡니까? 토함산 넘어가게 되면서, 토함산 넘어가게 되면서 뭐죠? 한수원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그 장항리 사지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있던 대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앉아있던 대자만 남겨져 있죠. 그 위에는 일제강점기 때 도구를 한다고 해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서 파편이 있죠. 이제 그 위에 장항리 사지 위에 있던 파편이 어디 있냐면 예전에 경주박물관 야외에 가게 되면 굉장히 붉은색 뭡니까? 불상이 계시고 지금은 없어요. 보존 처리하면 들어간데 다 끼어져 있고 이렇게 광교에 있는 그 불상을 이제 옮겨왔던 것이 장항리 사지. 장항리 사지도 아주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항리 사지 그게 탑 두 개 있는 그 장소 예, 그 장소죠. 거기에 있는 불상 대자는 사자가 아주 예쁘게 남겨지는 그 위에 부처님이 서 있었던 거, 그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리고, 탑도 터뜨리고 하니까 이제 그 불상편은 다 옮겨가야 되니까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경주박물관 가서 옛날 경주박물관에 가면 그 화장실 있고 휴게소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뭡니까? 낭산에 있는 그 뭐죠? 관시의 모사사 길쭉하게 서 있는 그 옆에 하면 대자 이렇게 지금은 흔적만 남겨져 있습니다. 흔적만 남겨져 있고 빈터 대자 보게 되면 거기에 장항리 뭡니까 불상이 거대한 불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년동, 그죠? 진년동에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군동. 청군동은 아직까지도 그 뭡니까 과수원이니까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군동 우리가 보문단지 청군동 제가 그 뭡니까 그 놀이시설 맞은편 이렇게 그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탑 두 개가 딱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청군동 사지. 요 청군동 사지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했을 때 이제 용주선이 얘기했죠. 경주 보문단지 가게 되면 놀이시설을 보지 말고 그 건너편을 보게 되면은 청군이 탑도 멋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군이 그걸 바로 차량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청군이 사지. 아마 1000명의 군사가 있었던 장소에서 청군 사지를 하고요. 그 다음 두대리. 요 두대리 불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두대리도 이게 경주, 여기 우리 소태고기라고요. 장미 고기 넘어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뭐 2km 정도 가깝습니다. 아주 이렇게, 보물인 그 마예불이 멋있고요. 두대리 있고, 그 다음에 월산리 사지. 월산리 사지.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월산리 휴게소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효연리, 우리 효연 지금 요 고개 넘어서 옵니까? 여기 경주대학교 뒤에 이제 효연동에 있는 효연리 사지 돼 있고요. 우리가 효연리 사지. 그 다음에 율동 서당골 사지. 율동에 있는 서당골 사지. 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상고기 때는 이렇게 황룡산 몇 개만 큰 사찰도 있고, 요게 이제 불교가 확 들어오면서 확실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대에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대에 내려오면 780년부터 이제 연자는 가을부정에는 불상이나 불교 유적을 만드는 것에 대부분 규제를 많이 한 시대입니다. 사찰을 크게 수리는 할 수 있어도 새로 짓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모르죠. 동천동이 사지고요. 동국대학교 우리 교내에 절터가 하나 있고요. 또 개선사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간사지. 요 남간사지도 지금 뭡니까
그 2차 돈에 어떤 관계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간지주가 남겨져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남간사지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있고요. 눈비목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가장 큰 5층으로 되는 남산에 어떤 그 석탑 보셨고요. 눈비 볼 거. 그다음에 백운대 그죠? 백운대 마이볼 백운대 마이볼 이제 백운대 그 마석산에 있는 백운대 마이볼 그죠? 백운대 마이볼. 그다음에 삼능계 이거 목 없는 부처님 삼능계 목 없는 부처님 그다음에 삼능계 이렇게 냉곡 내가 쭉 올라가면서 보는 거고요. 석수암 사지 그다음에 승석국 사지 경주 남산에 있는 사람 약수국 마이대불 그다음에 용장사 그다음에 윤을고 여기 호석정 뒤편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직 그 기획자행에 부처님 이렇게 바위가 딱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각고 입고 그다음에 삼릉 뒤편에 있는 부분이고요. 밭에 그냥 철학고 여기 경주 남산 이제 근계리 사지 그죠? 근계리 있고 그다음에 남사리 역시 남사 여기 우리 형곡 지나서 가면 남사리 사지고 탑 2개가 있습니다. 입구에 하나 복원된 거는 경주 경찰서가 옮겨가면서 아직 안 옮겨 아니었죠. 정원에 있던 부분들을 남사리 사지를 가져가서 복원했고 나머지 경찰서 정원에 있던 부분들은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 경주박물관에 성덕대왕 신종 있는 라인에 있던 것을 경주박물관까지 그대로 옮겨서 했는 부분. 성덕대왕 신종 앞에 있는 이게 사면 불상들은 다 이제 경주 경찰서에 가져간 부분이고 얼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사리 이제 오야리죠. 오야리 여기 없는 거 우리가 포항 가기 전에 오야리죠. 오야리. 그러면 요 탑이 그 굉장합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탑이 조그맣게 올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탑이 조그맣게 아주 독특한 이렇게 돼 있고 오야리죠. 그러니까 오야리 가시면 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볼 수 있고요. 아주 독특한 탑이고요. 정예사지는 뭐 13층 석탑이고 해서 안강 그 뭡니까 옥산서원 뒤편에 있는 부분이 거기 이제 뭐 기록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게 정예사지라는 부분이고요. 요 정예사지 부분은 일본에 또 그런 탑들이 한두 개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13층 척대비인지 탑 층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망덕사의 또 13층 목탑, 그 다음에 정예사지 13층 목탑, 중국과 굉장히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예사지, 그 다음에 무장사지, 정말 대단하죠. 무장사지, 이렇게 무장산, 그죠? 무장산에 가면 무장사지 보게 되면은 이제 무장산 아미타 상, 그 다음에 비대저도 있고, 상두기부도 있고, 뒤에는 아주 멋있는 이렇게 석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석탑에는 이렇게 기단석에 안상 문양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무장사, 하셔야죠. 그 다음에 숭복사, 역시 뭐죠? 최치원의 숭복사. 그러니까 말방에 있는 그 숭복사예요. 그 다음에, 청군이 피망마을, 아마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 발굴하면서 나왔던 사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충사지, 표충사. 그 다음에 백도산 사지, 백도산 뒤에도 이게 그 맞은편이 백도산입니다. 요 우리 건너편에 이렇게 백도산이 있고 그다음에 용명리 사지, 용명동에 사지. 그러니까 요런 사지들, 그러니까 이렇게 경주에 보통 보게 되면은 막 그 우리가 여기 빠진 거 있죠. 우리가 203개 중 203개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남산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은 계곡마다 100여 개 정도 된다니까. 그걸 다 넣으면은 200 몇 개 되지만은 남산의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1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그 유적들은 이곳에서 뭡니까? 다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에 나오는 자료들 다 이렇게 거의 다 모아놓으시고 그 중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발굴 조사에서 나오는 것을 첨가했는 부분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사원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사원. 성전이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절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아니 절을 지으면서 이 절 수리 관리할 수 있는 관청을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룡사 성전이라면 황룡사를 지어놓고 황룡사를 뭡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대부분 집중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죠. 오늘날 뭐 이렇게 공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철도를 하는 부분이 그게 비교가 되나?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그 철도공단이 있고 철도 코레일 공사가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철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다 주고 국가에서 돈을 그대로 받아갖고 철로만 이렇게 완성하고 역사만 만들고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제 코레일 공사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코레일 공사는 그것이 국가 기관을 받아갖고 공사하면서 뭡니까 수익 사업을 이렇게 내는 부분이 코레일 공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그 성전사원은 사찰을 만든다 뭐 할 때는 그냥 너그 자체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예를 들어 무슨 행정부서에서 매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너그 사찰 자체에서 사찰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전사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 성전사원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많았는데 삼국사기에 직관지가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50건이 있는데, 그 중에 38번째가 중에 하나가 직관이라는 게 중에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건축이라든지 관리하는 어떤 그 직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성전사원이 7개 나와 있습니다. 7개. 7개만 여기 뭐냐면은 사천왕사제 제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사, 그 다음에 봉성사, 가문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 근데 요 황룡사는 빠져 있습니다. 황룡사는 빠져 있는데 뭐냐면은 황룡사는 나중에 우리가 황룡사 찰주봉기, 황룡사 탑을 수리하게 되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게 왜 빠져 있냐라면은 요게 만들기 이전에 대부분 이렇게 성전사원으로 이렇게 기록해두다 보니까 요거는 후에 황룡사는 후대에 아마 하거나 특별하게 했는데 누락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후대에 아마 이렇게 그 찰주 봉기를 보고 우리가 오늘날 추가한 겁니다. 여기 성전사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성전사원 이렇게 성전사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면은 김용춘, 감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사원이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7개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황룡사의 탑인 살주 봉기에 그 성전사원이 있기 때문에 8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사원은 가문사 이외에는 모두 경주신인. 그러니까 성전사원은 가문사 이외에는 대부분 다 뭐냐면 경주신인 부분이고요. 7개 중에서 사천왕사만 구릉에 하던, 그러니까 사천왕사만 이렇게 약간 뭡니까? 그 낭산 구릉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형태되어 있고 나머지 다 평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성전사원 8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요 성전사원의 공통점이 뭐냐라면은 그 절 이름을 보게 되면은 봉자나 은자, 그죠? 모신다거나 아니면 감사하다. 봉자나 은자가 있는 것이 4개. 8개 중에 4개가 되는 부분이고, 당시 성전사원이 국왕의 원당, 그러니까 국왕이 국왕을 원해서, 기념했어.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당이라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아마 성전사원이 국왕을 위해서 만든 사찰이라면은, 또 국왕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라면은, 아마 성전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삼국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황복사나, 황복, 또 황제나, 그죠? 아니면 황성사, 그죠? 그 다음에 또 천은사, 숭복사, 요 부분도 아마 왕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전사원에 포함될 것이다. 왜 삼국사기에 요 7개만 성전사원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들도 다 아마 성전사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성전사원, 이 황룡사는 나중에 나온 부분이고, 나머지 이렇게 요 7개가 예를 들면은 성전사원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다 뭡니까? 사천왕사만 구릉의 끝단에 그 나머지 다 뭐 평지거나 산나대거나 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천왕사에 있는, 여기는 이제 아마 다른 연구자 하는 부분인데, 상탑이 있고 금당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종루종각이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루 뒤에 종루종각이라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저 같으면 뭡니까? 문두르비법, 명랑법사가 비밀 불교, 불교의 어떤 개성을 위해서 이렇게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나라를 보였던 문두리비법, 신인종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종각과 경루 같으면은 우리가 초석을 만들 때, 그냥 편편한 초석에 이렇게 위에 기둥을 세울 건데, 거기에는 뭔가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그 기둥을 꼽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딱 12개고, 12개 꼽았기 때문에 문두리비법 할 때는 기둥을 꽂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문두리 비법 장수인데, 여기는 아마 연구자가 종로 종각할 때 있는데, 요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문사는 역시 상탑이 있고요. 둘 다 목상탑이 있고, 그 다음에 팔각 목탑지. 영묘사는 팔각 목탑지. 영묘사. 지금 흑륜사 마당 일부를 조사를 하니까, 여기 이제 팔각 목탑지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영묘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는 구축 목탑, 삼금당. 보통 보게 되면은 황룡사 가게 되면은 원래는 신라에는 1금당 1탑씩,
법당이 하나에, 금당이죠. 금당 하나에 탑이 하나였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면은 금당 하나에 탑이 두 개는 나누지. 1탑, 그러니까 이거 1금당 2탑씩 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거꾸로 돼서 분황사와 황룡사였더니 그 금당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사는, 그러니까 분황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황룡사는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돼 있죠. 일렬로. 가운데 금당이 있고 좌금당, 우금당 이게 일직선상으로 옆으로 돼 있는데, 분황사에는 그 탑을 가운데 중심에 해서 품자형으로 뒤로 옆으로 붙어 있어요. 품자형으로 이렇게 한자 품자형으로 딱 보건돼 있어. 그게 가장 독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금당은 대부분 고구려 스타일이에요. 고구려의 삼금당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삼금당이네. 그 다음에 원찰과 능사, 원찰. 이렇게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마 이렇게 그 성전사원은 다 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괜찮아요. 개인도 우리가 숭복사처럼, 그죠?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감산사처럼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찰을 만들 수도 있고, 능사.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릉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찰을 만들죠. 그 왕을 위해서 사찰을 만들죠. 예전에는 왕이 죽게 되면은, 특히 김유신 같은 데 보면 죽게 되면은 왕은 아니지만, 수묘인, 그 능을 지켜주는 관리, 일단 백성들을 내려주죠. 백성들 내려주는데, 그것도 역시 뭡니까? 그 왕을 위해서 신전을 모시듯이 하는, 그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천왕사지가 가문사는 뭡니까? 문무대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그래서 이제 문무대왕의 비가 어디 있냐면 사천왕. 그리고 이 사천왕사를 세울 때 문무왕이 엄청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천왕사는 문무왕을 위해서 만든 능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하죠. 그러니까 능은 실제로 없지만은 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찰이죠. 원찰은 뭡니까? 사천왕사, 봉덕사, 가문사, 봉성사, 봉문사, 영묘사, 영흥사, 황유사 등은 성전사원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명이 짐작되는 황복사, 황성사, 천은사, 숭보사 등도 국왕이 원찰했다. 그죠? 국왕을 위해서 뭡니까? 사찰 지었고, 그 사찰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이때 뭡니까? 관리까지 이렇게 사찰에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김지성의 원찰에 있던 것이 감산사입니다. 그죠? 감산사에 보면 김지성이 육두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김지성. 그 다음에 법흥원 14년 자추사. 지난 시간에 했으면 자추사. 자추사는 아마 2차도를 위해서 만들었을 거다. 이제 오늘날 이 자추사가 목이 떨어진 곳이 아마 백률사일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소금강상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자추사 염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이후 문무왕 동시에 김인문이 이제 귀국 도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귀국을 하는 법인데 관을 영구해서 관을 옮겨오는데 그때 이제 아마 처음에는 김인문을 위해서 이제 관음도량을 설치했다가 평화로운 관음도량을 설치했다가 아마 죽으니까 아미타 사후시에게 달성이 아마 아미타 도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용사의 위치는 우리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은 반월성 뒤편에 그 논바닥 부분이, 월정교 뒤에 논바닥 부분이었는데, 그 시기 자체를 맞추게 되면은, 김인문이 죽었던 시대하고 사찰의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 이제, 지금은 아마 앞으로 인용사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아마 이렇게 행정구역명을 붙여서 아마 추후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전 인용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정주 청관사 역시 지금은 청관사 전이지만은 이제 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탑이 굉장히 독특하죠. 팔각형 탑입니다. 팔각형. 위에 팔각형 탑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 청관사 역시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아마, 그러니까, 불국사에서는 뭡니까? 불국사와 그 석굴암은 김대성이 만들었지만 아마 경덕왕의 김씨 왕족을 위해서 아마 만들었을 원찰이었을 것이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우리가 기록에 보게 되면은 현세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두 분 다 모시게 되죠. 그 전생의 어머니도 모량부에 살아 계시고 현세의 어머니도 이제 재상집 김물량의 집에 있지만 이제 그 전생의 어머니로서 석굴암, 현세의 어머니로서 불국사를 지닌다 했지만은 결국은 국가에서 이어받아서 완공했기 때문에 아마 경덕왕 김씨 왕조의 아마 원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능사, 그죠? 능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능사는 사실은 많을 것 같지만, 56명 왕에서 많은 그 능사가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가문사, 이것사, 숭복사 정도, 여기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능사. 뭐, 이런 숭복사는 우리가 뭐, 최초는 사산 비명에 이제 곡사를 옮겨와서 원성왕을 만들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문사는 뭐, 당연히 이제, 신문왕이 문무왕에서 만들었던 또 부분들. 능사 있고. 근데 이 능사들도 뭐, 문무왕 같으면 동해구에 큰 바위 장사했다. 기록입니다. 동해구인데 지금은 대부분 동해구가 뭐냐라면 대종천이죠. 대종천인데 사실 이 대종천이라는 하천 이름은 우리 1900년대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1800년대에는 그 대종천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몽고군이 그 황룡사를 불태우고 굉장히 종이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정보다 4배 크기의 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육로로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해로로 가져가려다가 뭡니까? 도저히 배에 실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다에 빠졌는데 큰 홍수나 큰 태풍이 불게 되면 그 종이 이제 울려서 이제 이름을 대종천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 1800년대까지는 전혀 뭡니까? 대종에 대한 이야기 없고 단지 그 지역에 동해에 들어간 입구, 이제 동해구 입구에 큰 바위, 대암 위에 장사 지었기 때문에 대왕암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아마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아마 뭡니까? 대왕암을 이렇게 황수영 그 선생이 주도됐던 삼산 어학자 조사단에서 이제 비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급하게 되면은 이견대 아래 50보의 문무왕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50보 아래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요. 이거사 성덕왕은 뭡니까? 이거사 남쪽에서 장사를 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을 이렇게 봉덕사 남쪽에 태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성왕릉, 이러면은 요게 신라의 38대 왕입니다. 신라의 38대 왕인데, 어떻습니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했지만은 그 화장에서 유고를 모아서 뭡니까? 왕릉을 이렇게 모시죠. 왕릉을 해서 원성왕릉을 화장했지만 왕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했다고 무덤이 없는 거 아닙니다. 화장해서 문무왕처럼 이렇게 뭐,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상골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장골, 뼈를 화장해도 뼈를 모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성왕릉은 이렇게 왜 괴릉이라 하기도 하냐라면은 아마 거기에 곡사라는 절이 있고 연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습기가 있으니까 아마 관을 이렇게 바닥에 두면은 물이 차니까 아마 관을 습기기 때문에 관을 걸었다. 그렇게 걸었자 능을 걸었다 해서 괴릉이라 보통 이렇게 별칭으로 전해져 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화장을 했던 임금이다, 왕이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장지길. 그러니까 신라에 우리가 불교 들어오면서 법붕왕 때부터 쭉 이제 1대부터 아니고, 그죠? 법붕왕 때부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여러 가지 오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선덕왕 또 화장해서 동해 지역에 상고를 합니다. 동해 지역에 상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한 임금이 여러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지 기록.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겠습니다. 흑류사지.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게 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선생님들 아마 오늘 강의 요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한 40번까지인가 이렇게 아마 이게 그 사찰이 아마 이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와 관련된 사찰이 사진 찍었던 거. 그러니까 아마 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한 7, 80%는 다 있으니까 아니면 내 인터넷 자료를 찾아와서 그 뒤에 있는 사찰들, 우리가 아까 빨갛게 표시되어 있던, 빨갛게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게 PPT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뒤에 자료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논문 쓰던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보완해서 나중에 PPT에서 이제 하도록 하고,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먼 길 오시고 이렇게 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그쳤습니다.